안녕하세요. 로봇으로 철학하기 4강 로봇 포스트 휴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딥러닝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준 후 인공지능이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 신경망이 아무리 인간의 두뇌를 정교하게 모방해냈다고 할지라도 무능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들을 만드는 작업은 인공지능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서 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지능은 그 지능의 주체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데 기능적인 관점은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마다 레이블링을 해서 표시를 하고 콘텐츠를 조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뛰어난 성과 뒤에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은 의식적인 경험 없이 알파고나 렘브란트 인공지능 프로젝트처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자각 없는 수행이죠. 그 수행만으로도 지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낯설지만 이 우주 안에는 다양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있고, 튜링식의 인공지능도 그런 어떤 인간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는 존재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관점을 견지합니다. 튜링의 유사는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경험이 있을 만한 캡처 프로그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튜링 테스트, 즉 기계가 읽지 못하는 저 그림과 같은 뒤틀리거나 훼손된 문자를 제시해서 사용자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캡처 프로그램의 저 캡처의 약어에 보면은 저기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흔적이. 생각과 지능을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지능은 형식에 따라서 정보 패턴을 조작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인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올려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라벳과 커즈와일 같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엑스 마키나에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줄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와 튜링 테스트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에이바가 진짜 사람이고 내가 혹시 로봇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더 그 자신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그 테스트를 받던 에이바 대신 남자 주인공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진행하던 과정 속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 연구진이 만든 유진 구스트만은 60여 년 만에 드디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던 튜링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튜링의 사유 노선을 따라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SF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디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스토리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로봇
로봇을 사랑하는 남자 이야기인 그녀에서는 전화를 주고받다가 그녀를 매우 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그녀가 동시에 8,000명이 넘는 사람하고 동시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0명이 넘는 사람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는 고백을 듣고 이제 황당해하는 나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흥미로운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 남자의 마음속에 싹트고 것이 사랑이었을까? 사랑인가?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 있던 어떤 그 흰색 물개 돌봄 인형인 파로 같은 쓰다듬어주면 반응하는 그런 어떤 파로나 로베어 같은 간호 로봇에게 사람들이 애착을 느끼고 부품이 단종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장례식까지 치러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데도 감정을 지니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로봇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로봇의 돌봄을 받거나 로봇이 자신한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 로봇에게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왕자에서 사막여우가 어떤 지혜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어린 왕자의 행성에서는 장미꽃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처럼 그렇게 뻐겼었는데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장미가 세상 천지에 막 있는 걸 보고 우리 장미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여우가 그 장미가 너한테 왜 그렇게 소중한지 바로 너희들이 함께한 시간이었다라는 어떤 지혜를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생물인데도 이 물개 로봇이나 그 곰 로봇에 반응한 애착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같이 한 시간 속에서 그 로봇에게 무생물임에도 정을 주었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마치 로봇이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긴 한 것처럼 3원칙을 제시했지만 사실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로봇을 만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로봇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적이든 자기적이지 않든 간에 로봇으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SF 시리즈 블랙미러 시즌 3에 보면 미움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마치 히치코크 감독의 영화 새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게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꿀벌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더 이상 벌이 날지 않게 되자 꽃들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꽃가루 수분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꿀벌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 로봇을 다루는 일들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보통은 잘 굴러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꿀벌 로봇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아니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 꿀벌 로봇의 공격으로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사람들은 로봇은 마치 도덕적 행위자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원칙도 정하고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런 살상 로봇들을 만들게 되는지 한번 되짚어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터미네이터나 블레이드 러너나 저런 꿀벌 로봇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사노동을 임금노동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남성 지배 질서가 유지되고 자본주의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에서 아주 필수적인 인간의 노동들을 저평가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하는 업무가 필수적인데, 이 기업들은 이런 일들을 외주에 맡기고, 또 이 외주 기업들은 관련 업무들을 잘게 쪼개서 온라인에 모집하는 노동자들에게 일감으로 나눠주는데, 이것을 크라우드 워크라고 한다죠.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가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메카니컬 터크, 즉 체스 기계 밑에 고수가 숨어서 나폴레옹이기든 프랭클린이기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기계인데요. 이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는 이제 약간 뻔뻔스럽게도 여기다가 이제 메카니컬 터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터크는 바로 저 터번 쓴 사람처럼 터키인인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물 밑에 안 보이게 그림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 같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이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주 저렴한 보수를 주고 하도록 하는 외주 기업에 맡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없는 인공지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음성을 녹취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런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현실이 이런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이런 빈곤한 처지에 그림자 노동을 할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와 달리 사람의 두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머리 두뇌, 물리적인 두뇌와 어떤 생각이 작동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진짜 지능을 가지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선택하는 프로그램 위의 프로그램, 메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컴퓨터에서 이 일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보이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건 방금 그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와 그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낙관론자들은 항상 기술 혁신 효과를 과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겠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규모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0년 전 20세기 후반에는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철학계에서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기에는 또 다른 포스트가 로봇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정립되었던 많은 개념과 주의들이 재사용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랬듯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도 혹시 한때 유행하는 담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근대화는 곧 서양을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근대 문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이질적이고 관점부터 다르다는 생각, 그들 자신의 문제틀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캐서린 헤일즈가 모라백의 트랜스 휴머니스트적인 미래 전망에 악몽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긴 추적 작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르네상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들을 되돌아본 수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 전후로 해서 서구의 신의 특징이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의 특징이 바뀌고 우주관도 바뀌었죠. 기독교적 신이 등장 이전과 이후가 우주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또 신이 저렇게 기술자의 모습을 하게 되면서 또 역시 우주관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근대 자연과학과 기술은 기술자인 신의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힘이고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타자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담론에서도 역시 후진국 노동자들과 외주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기계 속에 든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음을 은폐하고 마치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성이 조만간 성취되고 SF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의식 있는 로봇이 등장할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또 그 방향으로 로봇의 발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마치 SF에서처럼 극적인 것으로 기술하면서 비인간 사회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 사회인 양 그리는 담론들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에 기술 혁신의 어떤 장밋빛 청사진만 따라가는 담론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삼가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전례 없는 새로운 세계 코로나19 이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인류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대 이후 인류 문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인간을 다시 묻고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들은 서구인들이 제시하는 문제틀과 프레임 안에서만 제시해서는 계속 같은 답만 뱅뱅 돌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세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는 사실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모든 비인간 존재와 환경과의 관계도 다시 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로 유발 하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의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너무 큰 힘을 손에 쥐게 된 아이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강의지만 로봇으로 철학하기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